1984년 6월 6일 오전 6시 30분 노르망디 오마하 해변. 새벽 공기에 화약과 바닷물 냄새가 뒤섞인 채 노르망디 해안은 차갑고 흐린 아침을 맞이합니다. 피로 얼룩진 모래 위를 떠다니는 연기 사이로 한 명의 소총수가 혼돈 속에서 의도적인 고요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에드워드 월드런 3세 하사.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위버 337 스코프가 장착된 개조된 스프링필드 M1903A4 소총입니다. 이 총은 앞으로 72시간 동안 3마일에 걸친 해안 요새를 따라 독일군의 방어 지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빗발치는 포격 소리가 땅을 뒤흔드는 리듬감 있는 천둥을 만들어내지만 월드런의 호흡은 폭발음 사이의 간격에 맞춰 침착하고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수와 진흙으로 흠뻑 젖은 그의 군복은 몸에 달라붙어 있고 그는 부서진 벨기에 방어 장애물 잔해 뒤에 자리를 잡고 눈을 들어 독일군 장교들이 아래 해변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지휘하고 있는 절벽을 훑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사용하는 기술은 어떤 육군 야전 교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트 베닝에서 가르치거나 캠프 페리 사격장에서 연마된 기술도 아닙니다. 월드런이 노르망디에 가져온 것은 훨씬 더 오래된 것, 테네시 동부의 척박한 언덕에서 태어난 방법론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움직임은 굶주림을 의미하고 고요함은 생존을 의미하는 밀림 같은 지형에서 사슴 사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의 피가 조류를 검게 물들이는 이 격전지에서 월드런은 사냥꾼의 규율을 역사가 규정하기 어려워할 무언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암살도 정규전도 아닌 적 지휘부를 정밀하게 해체하는 방식이죠. 너무나도 치밀한 인내심으로 실행되어 독일군 병사들은 훗날 마치 그들의 지휘관들이 어디에 나타날지 그리고 언제 쓰러질지를 정확히 아는 듯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18개월 동안 미군 군사교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의 교훈은 이반자들에게 유럽 전장은 전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죽음이 사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을 지닌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1943년 초에 설립된 육군의 신생 저격병 프로그램은 장거리 사격을 비신사적이라고 여겼던 일반 보병 지휘관들의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아 유럽 전역에서 300명 미만의 자격 있는 명사수만을 배출했습니다. 월드런은 그들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선발은 거의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미시시피주 캠프 셸비에서 실시된 정기 자격 훈련 중 그는 대부분의 소총수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상황에서 600야드 거리의 표적에 나시펠바를 연속으로 명중시켰습니다. 거센 폭우로 시야가 그림자에 불과했던 상황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에 노련한 참전용사 할런 제시업이라는 사격장 장교는 싼 강경으로 지켜보다가 자신의 눈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까지 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모든 총알은 표적 중앙의 4인치 원안에 박혀 있었고 제시업이 사격선으로 돌아왔을 때 월드런은 마치 설거지를 하는 듯 태연하게 소총을 닦고 있었습니다. 월드런을 최고의 일반 명사수들과도 차별화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사격 능력만이 아니라 그가 훗날 예측적 고요함, predictive stillness 이라고 부를 개념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테네시의 숲에서 그는 사슴이 인간의 존재를 감지하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로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숲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속하지 않는 미묘한 움직임의 부정확함을 통해서 말이죠. 바람과 함께 움직이고 나뭇가지의 흔들림에 맞춰 숨을 쉬며 자신의 심박동이 숲 자체의 맥박과 동기화되도록 하는 사냥꾼은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월드런은 이 철학을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운 엄격함으로 군사적 적용에 도입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 패턴, 장교들이 본능적으로 부하들과 관련하여 자신을 배치하는 방식, 전투에서 지휘 결정의 예측 가능한 타이밍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저격수들이 주로 위장과 거리에 의존했던 반면
월드런은 환경의 시간적 흐름의 일부가 되는 데 의존했습니다. 풍경의 리듬에 너무나 완벽하게 통합된 인간 요소였기에 그의 소총이 발언하는 순간까지 그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944년에 접어든 독일군은 자신들이 실제로 마주할 미군 병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병사를 상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방군 장교들 사이에 유포된 정보 보고서들은 미군을 기술적으로는 우월하지만 전술적으로는 미숙하고 장비는 풍부하지만 전장 규율은 부족하며 집단 대형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개별 전투에 몰리면 취약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실제로 물질적 우위에 크게 의존했고 일반 미군 병사들은 독일 징집병을 특징 짓는 수년간의 군사 훈련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계층 구조와 중앙 집중식 지휘를 강조하는 독일의 군사 전통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이죠. 그들은 전쟁에 적용된 미국 개인주의의 특별한 천재성, 즉 민주주의 군대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즉각적으로 적응하며 지속적인 감독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프러시아의 전방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 전통에 따라 훈련받은 독일 장교단은 하급 비위임 장교들이 직접적인 감독 없이 며칠 동안 작전을 수행하며 사전에 정해진 교리가 아닌 즉각적인 전술적 평가에 기반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전투 방식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맹점은 노르망디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며 월드런은 이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활용할 참이었습니다. 아침이 깊어지고 침공군이 해변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월드런은 자신의 방법론의 첫 번째 요건인 절대적인 인내심을 확인합니다. 그 주위에서 병사들은 앞으로 돌진하고 엄폐를 찾고 진격을 꾀하고 절벽에서 쏟아지는 살인적인 포화로부터 어떤 안도감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월드런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모든 본능에 반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혼돈 속에서 완벽한 고요함이 당황한 움직임보다 덜 주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벨기에 방어 장애물 뒤에 그의 위치는 이상적인 엄폐물이 아닙니다. 어떤 직접적인 사격도 종이처럼 금속 장애물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런은 직접적인 사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관찰을 피하려 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인간 심리에 대해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독일군 포수들은 움직이는 것, 병력 집중 지역,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정적인 요소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들의 훈련과 당면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능동적인 위협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월드런의 고요함은 그를 위협 매트릭스에서 완전히 제외시킵니다. 그는 사실상 전장의 파편 조각이 되어 즉각적인 위험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합니다. 스코프를 통해 월드런은 표적 식별에 신중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 독일군 병사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장교들, 더 정확히는 지휘 중인 장교들을 찾고 있습니다. 1944년 독일군 군복은 이전 전쟁에서 적 저격수들이 전장을 탐색하기 쉽게 했던 명확한 계급장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장교들도 병사들과 같은 야전 회색 군복, 같은 헬멧, 같은 장비 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월드런은 더 미묘한 지표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서 있는 병사를 주시합니다. 그는 지시를 받을 때 다른 병사들이 몸을 돌리는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는 지도 케이스, 싼 강경, 무전 장비를 소지한 사람을 주시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지휘 권한을 나타내는 행동 패턴, 즉 지시하는 손짓, 관찰을 위한 잠시 멈춤, 그리고 자신의 구역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장교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약간 높은 위치를 주시합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오전 7시 10분에 나타납니다. 위버 스코프의 확대경을 통해 월드런은 동쪽 절벽면 위 약 400야드 지점의 강화된 벙커에서
국방군 하우프트만 대위 한 명이 나오는 것을 관찰합니다. 장교는 2명의 부하와 의논 중인데 그중 한 명은 무정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사격으로부터 훌륭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해변에 있는 월드런의 각도에서는 완전히 노출되는 낮은 콘크리트 벽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해변의 서쪽 구역을 가리키며 인접한 위치들과 화력 지원을 명확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월드런은 바람을 측정합니다. 서쪽에서 시속 약 5마일로 불어오고 있는데 이 거리에서는 미미하지만 약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정도입니다. 그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약 35도 정도의 오르막 사격으로 총알이 수평 사격보다 약간 아래에 맞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심박동을 주시하고 한 호흡과 다음 호흡 사이, 한 심박동과 다음 심박동 사이의 공간에서 마치 고양이 털을 쓰다듬는 듯 부드러운 압력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스프링필드 소총의 총성은 해변 공격의 엄청난 소음 속에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하우프트만은 아무런 의식도 드라마도 없이 마치 그를 지탱하던 줄이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의 부하들은 아마 2초 동안 얼어붙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처리할 수 없었고 그 얼어붙은 순간 월드런은 이미 소총의 볼트를 작동시켜 연습이 너무나도 완벽하여 의식적인 생각이 필요 없는 움직임으로 새 탄환을 장전했습니다. 2번째 총성은 무전병이 엄폐물로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그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3번째 부하는 정신을 차리고 벙커 입구 뒤로 몸을 던졌고 월드런은 그 사격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상 입히는 것이 때로는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자원, 관심, 의료를 필요로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시체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포를 퍼뜨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월드런은 움직임의 경제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격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격은 최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5초 만에 2명의 장교를 사살한 것은 훌륭한 투자 수익을 나타냅니다. 3번째 생존자는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불확실성을 퍼뜨리며 이 절벽 구간의 모든 독일군 장교가 관찰에 노출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월드런이 실행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군사 교리도 아직 그 개념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훗날 전술 이론가들이 지휘부 차단, leadership interdiction 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노르망디에서의 독일군 방어 시스템은 모든 국방군 작전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하급 장교의 지휘에 근본적으로 의존합니다. 독일군의 소규모 부대 전술은 훌륭하지만 전술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조정, 지속적인 수정, 지속적인 지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제공하는 장교들을 제거하면 아무리 잘 훈련된 병사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에 따라 행동하며 독일군 방어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응집력 있는 대응력을 잃게 됩니다. 월드런의 표적은 최대 살상 효율성을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총 진지가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낼 것입니다. 그의 표적은 전개되는 공격에 적군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방해하는 효과를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오전 8시까지 월드론은 약 800m에 이르는 절벽 구간에서 독일군 장교 6명을 사살했습니다. 밀물이 차오르고 미군 병력이 해변 돌파를 위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벨기에 문 뒤에 있던 그의 위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며 파괴된 상륙정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은폐와 함께 동쪽 벙커 단지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전투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지만 미군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대적 안전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벽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해줄 언덕을 따라 고통스러운 징역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드론의 기여는 주변 병사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구역에서 독일군의 화력이 줄어든 것이
한 명의 소총수가 지휘 체계를 체계적으로 와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전병들이 송신 도중 계속 죽어나가고 장비가 어디선가 날아오는 총탄에 파괴되면서 독일군 통신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급 독일군 병사들이 상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관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되었는데, 이는 지휘부에 가까이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드론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노르망디에서 월드론의 존재를 상징하게 될 물건은 다 쓴 황동 탄피였습니다. 그가 발사하는 모든 총알은 빛나는 탄피를 남겼고, 그는 모든 일에 접근하는 방법처럼 이 탄피들을 교전 후 수집하여 야전 배낭에 넣어 다니는 천가방에 보관했습니다. 단순한 꼼꼼함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은 실제로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적군이 탄피를 사용하여 사격 패턴을 식별, 그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보급이 불확실할 때 매우 중요한 탄약 소모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명상의 의식, 즉 자신이 하는 일의 엄중함을 기리는 방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탄피는 끝난 생명을 나타냈고, 월드론은 그의 효과성과 냉정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하며 이날 이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미래도 경험하지 못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정오 무렵 월드론의 구역을 따라 독일군의 방어 협조는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미군은 방어 사격의 틈새를 파고들어 소그룹으로 전진하며 초기 공격에서는 불가능했을 위치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후 분석을 수행하는 정보 장교들은 왜 특정 독일군 거점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졌는지, 왜 일부 해변 구역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했던 중요한 시간에 장교들의 존재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공식 보고서는 해군 함포 사격, 공중 지원, 그리고 미 보병의 끈질긴 투지에 공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윌리엄 월드론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전술적으로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작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여 그날의 광범위한 통계적 기록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독일군 방어병들 사이에서는 벽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장교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디에 나타날지 알았으며 너무나 정확하게 사살하여 병사들이 계급장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전장에서의 진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미국인 유령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월드론이 사용하는 기술은 디데이 오후에 가장 완벽하게 발휘됩니다. 독일군이 해변에서 올라오는 언덕에 자리 잡은 미군 진지에 대한 역공을 조직하려 할 때였습니다. 상륙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독일 국방군의 교리는 거점이 강화되고 확장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격렬한 방역을 가하여 파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월드론은 이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에른스트 호프만이라는 대대장급 지휘관인 독일군 소령이 약 150명의 병력을 모아 동쪽 언덕의 미군 진지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징역을 잠재적으로 무너뜨리고 해변 접근로에 대한 독일군의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종류의 조직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호프만은 동부전선의 베테랑으로 방역작전에서 기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월드론의 위치에서 약 550m 떨어진 부분적으로 파괴된 석조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건물의 남은 벽을 이용하여 지휘부를 보호하면서 공격의 여러 구성 요소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호프만이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독일군의 전술 교리에는 예상할 수 있는 틀조차 없는 것은 그의 전체 지휘 과정이 지난 40분 동안 한 명의 미군 병사에 의해 집요하게 주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월드론은 건물 주변의 움직임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느 창문이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는 장교가 언덕에 있는 미군 진지를 관찰하기 위해
야전 쌍강경을 사용하려면 정확히 어떤 각도로 위치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호프만 자신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법한 사실을 월드론은 알아차렸습니다. 즉, 소령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전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약 12분마다 같은 서쪽 창문에 나타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2시 37분, 호프만 소령은 월드론이 관찰한 네 번째로 창문에 나타났습니다. 스프링필드 소총으로서는 극단적인 거리였습니다. 550m는 대부분의 군사 사격수들이 사람 크기 표적에 대한 명중을 보장할 수 있는 거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월드론은 몇 달 동안 자신의 소총의 정확한 탄도 특성을 연구하며 150그레인 3-06 탄환이 거리에 따라 정확히 얼마나 떨어지는지, 바람이 비행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온도와 습도가 궤적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단순한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자신의 총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가 쏜 총알은 수십 년 후 저격수 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교관들은 탄도 계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며 실제로 그 사격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 즉 월드론이 표적이 총알이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월드론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인내심 있는 관찰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확신은 간과할 것입니다. 오버 50m 거리에서 총알의 비행 시간은 약 0.7초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호프만은 야전 쌍강경을 눈에 대고 미군 진지를 살피고 있었고 죽음이 이미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총알은 그의 왼쪽 눈 바로 아래를 강타했고 충격의 수력학적 충격은 치명적인 외상을 일으켜 그를 즉사시켰습니다. 야전 쌍강경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석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것과 함께 독일군의 방역도 무너졌습니다. 호프만의 조율 없이는, 그의 즉각적인 지휘 통솔 없이는 집결된 병력은 결속력을 잃었습니다. 하급 장교들은 공격의 기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호프만의 더 넓은 전술적 이해, 즉 다양한 요소들이 미군 방어선을 압도하기 위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방역은 일련의 비조직적인 정찰 공격으로 바뀌었고 미군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를 격퇴했습니다. 호프만이 살아남아 제대로 조율된 작전을 수행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수십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이러한 소규모 공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잔인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월드론의 단 한 발의 총알이 성공했을 수도 있었던 공격을 막아 미군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독일 병사들을 적절한 리더십 없이는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 될 실패한 작전에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6월 6일 저녁까지 월드론은 32발을 발사하여 29명의 확인된 사살 기록을 세웠는데 모두 독일군 장교나 핵심 통신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효율성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550m가 넘는 거리에서 발사된 총알의 90%가 확인된 사살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상적인 사격장 조건에서도 예외적으로 간주될 만한 사격이며 상륙 공격의 혼란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인상적이지만 작전의 진정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월드론이 이룬 것은 단순히 29명의 적군 병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침공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핵심 구역 전체에 걸쳐 독일군의 전술적 조율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전후 독일 기록에 대한 분석은 오마하 해변 구역의 특정 독일 국방군 부대가 침공 첫 12시간 동안 전체 장교진을 잃었으며 일부 중대는 단 하루 만에 3명의 다른 지휘관이 차례로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큼의 정확성을 가진 저격 사격에 쓰러졌다고 보고했음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경험이 독일군 심리에 미친 변화는 심오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독일 국방군은 여전히 미군에 대한 전술적 우위에 대해 대체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동부전선의 지루한 소모전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군사문화는 독일 훈련, 규율, 리더십의 우월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의 소부대 전술은 여전히 모범적이었고 독일군 장비는 종종 연합군 장비보다 우수했으며 독일군 하급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미군 하급 장교들보다 더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는 독일 교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을 소개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한 지휘부의 체계적인 표적화는 근본적으로 미국적인 전쟁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즉, 계층적인 군사 전통이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군사작전의 기술적 능력, 개인의 주도권, 민주적 가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월드론의 구역에서 교전에서 살아남은 독일군 병사들은 정상적인 전투 스트레스를 초월하는 끔찍한 불확실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의 배치와 의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적에게 쫓기고 관찰당하고 표적이 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장교들이 눈에 띄게 지휘하거나 야전 쌍강경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부대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이라도 주의를 끌면 갑작스러운 죽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하급 지휘관들이 인식하면서 주도권의 마비가 서서히 전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의 일부 독일군 기록은 현대 심리학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는 개인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행동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변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3명의 지휘관이 지휘권을 인수한 지 몇 시간 만에 연속으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에게 학습된 교훈은 지휘 자체가 치명적이며 전술 상황을 조율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놓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미국인 사격수의 표적이 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당국이 월드런의 성공에 보인 반응은 복잡하면서도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더디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노르망디 공격의 혼란스러운 성격 때문에 정확한 문서화가 어려웠고 부분적으로 저격 작전이 미군 문화 내에서 불확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진 무기와 산업형 전쟁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살상하고 개별 목표물을 선택하여 미리 계획된 정밀함으로 제거하는 병사들에 대해 거의 빅토리아 시대적인 불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격 행위에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전투, 즉 적들이 정정당당하게 대면하여 싸우는 신사적인 전쟁 규칙을 위반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양가 감정 때문에 월드런의 효용성이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술이 저격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되고 전파되는 와중에도 그를 너무 공개적으로 칭송하거나 미군 전력의 예시로 너무 드러내기를 꺼리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를 기념했습니다. 월드런은 노르망디에서의 활약으로 미국에서 2번째로 높은 군사 훈장인 수훈 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비록 훈장 문구는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그가 몇 명을 어떻게 사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침공 성공에 대한 그의 기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장으로 그리고 결국 상사로 진급하고 그가 개발한 기술로 다른 저격수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군사 전통에서라면 그를 전설로 만들었을 만한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영웅들에게 주어지는 공개적인 인정을 결코 얻지 못했고 국제 홍보 포스터나 뉴스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온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명은 부분적으로는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육군은 가장 효과적인 저격수들을 익명으로 유지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그들의 능력에 얽힌 신비감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특정 형태의 전쟁, 즉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냉정하며 미국인들이 전쟁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상상하길 선호하는 근접 전투의 감정적인 열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살상에 대한 미국의 더 깊은 양가 감정을 반영합니다. D-Day 이후 사흘 동안 미군이 해변 교두보를 확장하고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하면서
월드런은 자신의 체계적인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에서 그의 최종 확인 사살수는 독일군 장교 47명에 달하는데, 이는 독일군 방어자들이 방어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을 노출해야 하는 상륙 작전의 목표물이 넘쳐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거의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각각의 사살은 동일한 신중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관찰, 예측, 인내, 그리고 치명적인 탄환의 명백한 출처 없이 목표물이 마치 자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밀하게 발사된 한 발의 총성입니다. 독일군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여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은 모든 계급장을 제거하고 망원경 사용을 피하며 사병들보다 눈에 띄는 위치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장교의 생존율을 높였지만 독일군의 전술적 조정을 더욱 저해하여 월드런의 상급자들이 가장 바랐던 효과를 정확히 만들어냈습니다. 즉, 우월한 방어 진지와 충분한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체계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관된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없는 적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월드런이 상징하는 것, 그의 성공이 구현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군사 전통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민주적인 전쟁의 특정한 비전입니다. 수세기 동안 다듬어진 프로이센 모델에서 물려받은 독일군 시스템은 엄격한 계층 구조, 젊은 시절부터 지휘하도록 훈련받은 장교들, 즉각적인 복종에 길들여진 사병들에 의존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엄청난 전술적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숙련된 지휘부의 지속적인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장교들을 제거하고 지휘 체계를 교란하면 독일군 부대는 동등한 미군 부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응집력을 잃습니다. 반면 미군 문화는 모든 계급에서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하급 부사관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도록 장려하며 심지어 일반 병사들도 끊임없는 감독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척도에서는 덜 규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휘부가 교란될 때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월드런의 기술은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파괴적인 효율성으로 이용합니다. 독일군 장교들을 겨냥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개별 병사들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전술 조정의 핵심 중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거된 각 장교는 단순히 한 명의 사상자가 아니라 전체 부대의 효율성 저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향은 물리적 사상자 수를 훨씬 뛰어넘어 증폭됩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자신들의 장교들이 체계적으로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지휘관 자리가 사실상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을 목격할 때, 전체 병력의 사기와 응집력은 발생한 사상자 수의 단순한 산수를 훨씬 초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월드런의 개인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노르망디에서 미군의 광범위한 전쟁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반복적인 상징물은 너무나 평범해서 그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시계입니다. 월드런은 해밀턴 군용 시계를 착용했고 작전 내내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듬을 이해하고 적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며 장교들이 전술적 이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나타나는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적 정밀함, 행동 패턴의 과학적 측정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근본적으로 현대적인 전쟁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전 세대의 병사들이 행동을 안내하는데 본능과 경험에 의존했던 반면 월드런은 거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전투에 적용하여 전쟁을 신중한 관찰, 데이터 수집 및 예측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과학적 방법, 전술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 그리고 전쟁조차도 최적화되고 완벽해질 수 있는 정량화 가능한 과정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믿음은 전쟁을 예술 형식으로 개인의 의지와 국가 정신의 표현으로 보는 독일 군사 낭만주의와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독일 군사 전통은 대담함, 결단력,
그리고 개인적인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질들은 군사적 가치를 가지지만 동시에 독일 장교들을 월드런이 행하는 체계적인 표적화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우프트만 독일군 대위이 자신의 임무가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믿어 엄폐물에서 나와 전장을 직접 관찰할 때 그는 독일 군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문화가 가진 낭만적인 군사주의가 대비할 수 없었던 형태의 전쟁, 즉 자신의 죽음을 더 큰 작전적 계산의 한 데이터 포인트로만 여기는 적의 차갑고 기계적인 정밀함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6월 9일, 미군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내륙으로 진격하는 작전을 시작하면서 월드런은 생로 센트로우를 향해 나아가는 선봉부대를 지원하도록 재배치됩니다. 해변에서의 사흘은 그를 특수 저격수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전설로 만들었지만 그의 이름은 더 넓은 군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 대중에게는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그의 작전 후 보고서를 연구하는 훈련 장교들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성취했고 그것이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사격 능력은 탁월했지만 다른 숙련된 사격수들의 역량을 넘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복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그의 인내심, 목표물 식별에 대한 그의 방법론적 접근, 격렬한 혼돈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머무르는 그의 절대적인 심리적 규율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일반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군사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월드런의 성격 속 더 깊은 곳에서 그가 군복을 입기 훨씬 전 테네시 숲에서 형성된 무언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월드런의 노르망디 이야기의 후일담은 유럽 전역에서 이어지는 몇 달 동안 펼쳐집니다. 그는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로 그리고 마침내 독일 본토로 이어지는 저격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최종적으로는 200명 이상의 적군 병사, 사실상 모두 장교 또는 핵심 인력들을 사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 없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희박한 확률이며 그가 일에 대한 존중이라고 부르는 것, 즉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태도, 체계적인 준비에 대한 고집, 그리고 전투에서의 생존이 대담함이 아니라 지능적인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그의 이해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쟁 후 그는 테네시로 돌아가 사냥 가이드로 일했으며 군 복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을 했고 가능한 한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후일담, 즉 월드런이 노르망디에서 성취한 것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밀 표적화를 통해 독일군 지휘 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한 그의 성공은 현대 군대가 이제 표준교리로 여기는 방법론을 확립했습니다. 지휘관 무력화, 즉 적지휘관들을 단순한 사상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효과를 낳는 고가치 표적으로 다루는 개념은 이후 분쟁에서 미군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월드런이 개척한 기술들, 즉 인내심 있는 관찰, 행동 예측, 시간적 패턴 인식 등은 서방 군사 전통에서 훈련받는 모든 군사 저격수들에게 가르쳐지는 정교한 프로토콜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심오하게는 노르망디가 월드런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게 조직되고 장비된 민주주의 군대의 독특한 탁월함입니다. 월드런과 같은 병사들, 즉 막대한 자율성을 신뢰받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받으며 끊임없는 감독 없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발된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미군 시스템은 권위주의적인 군대가 복제하기 어려워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적용된 민주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1944년의 독일군은 전술적 우수성과 투지는 뛰어났지만 그 전체 시스템이 계층 구조와 중앙 집중식 통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등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장교의 감독 없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며 사전 결정된 명령 대신 자신의 전술적 판단에 따라 목표물을 선정하는 병장의 생각은 국방군, 웰마크트, 조직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우세보다 덜 명확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이러한 민주적인 군사적 이점은 미군이 수많은 전술적 차질과 전략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적들과의 장기적인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상급자가 지적하지 않아도 기회를 인식할 수 있으며 지휘 체계가 교란되어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대는 경직된 계층적 군대가 필적할 수 없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 매뉴얼에도 명시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그리고 대체로 공식적인 감독을 넘어 작전을 수행하여 노르망디에서 이뤄낸 월드런의 성공은 이러한 민주적인 군사적 탁월함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노르망디 해변은 평화롭습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들이 서 있지만 1944년 6월 그 해안 절벽을 따라 펼쳐졌던 정교하고 조직적인 폭력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쓰러졌던 그 모래 위를 관광객들이 거닐고 보병의 용기, 해상 포격 지원, 적진 후방에서의 공수작전을 기념하는 명판들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들 중 저격수를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으며 윌리엄 월드론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에 대한 그의 공헌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작전 후 비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대규모 영웅주의와 정면 공격의 이야기로 각인된 디데이의 대중적 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전쟁과 자유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승리의 가장 효과적인 공헌은 종종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칭송받지 않으며 대중적 기념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지시나 인정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작업입니다. 영광이나 대중의 갈채가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과 임무에 대한 헌신으로 동기부여된 행동이죠. 노르망디에서 월드론이 사살한 나시비중명의 적군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전쟁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즉, 제대로 훈련받고 자율성을 부여받은 자유로운 개인이 획일적인 부대 전체가 오직 복종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노르망디 해안의 저녁이 찾아와 수많은 이들이 죽어간 해변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면 테네시 출신의 그 젊은 병사의 영혼이 벨기에식 방벽 뒤에 자리를 잡고 파도에 맞춰 숨쉬며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목표물을 스코프 너머로 지켜보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소총이 한 번 울리고 저 위 절벽 어딘가에서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쓰러집니다. 그와 함께 침공을 격퇴했을지도 모를 협력 체계와 미군을 바다로 몰아냈을지도 모를 리더십도 함께 무너집니다. 다 쓴 황동 탄피가 모래 위에 떨어집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탄피 중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월드론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주워 다른 탄피들과 함께 모아둡니다. 하나하나가 폭정이 멈춰야 할 때 자유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용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영광이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 규율, 그리고 민주주의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회와 신뢰가 주어진 개인의 탁월함이 대규모 복종보다 역사를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죠. 월드론의 비밀은 전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자유 속에서 익힌 사냥 기술을 전쟁에 가져와 그 자유를 수호하며 신중하게 적용하고 정복이 아닌 자신들이 아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무기를 들었을 때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조용한 전문성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입니다. 희미해지는 불빛 속에서 황동탄피가 번뜩입니다. 정밀함과 목적의 작은 황금빛 증거죠. 내일은 해변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병사들이 상륙할 것입니다. 내일은 유럽 해방이 또 한 마일 힘겹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D-Day에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미군 저격수는 나 17명의 적군을 사살한 것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조용한 규율과 치명적인 정확성을 통해 자율성을 제대로 부여받고 자신의 기술에 능숙하게 훈련된 자유인들이
폭정의 가장 강력한 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술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또한 난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의 본능을 믿고 그 일을 존중하며 인내심 있는 관찰이 조급함이 결코 볼 수 없는 패턴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40명의 독일군 장교들은 이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고 그들의 깨달음 속에서 침공은 실패할 수도 있었던 곳에서 성공했고 폭정이 발판을 삼으려 했던 곳에서 자유가 전진했으며 거대한 전략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역사는 정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망디 그림자의 조용한 유산이며 사냥처럼 전쟁 또한 궁극적으로 인내심과 정밀함 그리고 방아쇠가 마침내 당겨질 때 자신이 행하는 일의 무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한 사내의 총에 담긴 말없는 승리입니다.